오케이.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서 모든 각각의 소주제들이 다 노벨상들을 받은 주제라 내용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래서 각종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수능에서도 억수로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영재고 여러분들과 같은 영재고 과학고 내신에서도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입시에서도 잘 나오고요. 하여튼 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시험에서 다 잘 나와요. 그리고 이 쪽은 꼭 화학뿐 아니라 물리하고도 공통된 주제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물리에서 주로 어떤 부분에서는 주로 화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화학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겸사겸사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 원자와 관련된 최초의 발견 바로 1897년에 바로 전자에 대한 발견입니다. 자 1897년에 이 영국의 물리학자 톰슨이라는 양반이 전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실험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음극선 실험 되겠습니다. 음극선 실험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과정을 요거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 조금 더 자세히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재에 나와 있긴 해요. 교재 이제 그림 3에 나와 있기는 한데 그 그림 3 전체가 아니라 그림 3에서 아주 일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다가 짜잔. 자, 이렇게 어떤 금속 물질로 되어 있는 팁이란 뜻은 바늘처럼 뾰족해야 됩니다. 뾰족. 이게 뾰족하지 않고 금속인데 뭉뚝 해도 상관은 없는데 뾰족할수록 실험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물질의 모양에 따라서도 이게 전자 방출의 그 어떤 그 경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건 뾰족한 여기다가 외부에 저 금속 팁에다가 딱 걸어둡니다. 그럼 여러분 이 외부 전원 마이너스 그게 역할은 뭐예요? 전자가 방출된다는 걸. 그래서 그 전자 영어로 E라고 줄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전자가 이런 가지고 금속 팁 끝에 이 전자가 이렇게 맺히거든요. 이렇게 맺히거든요. 그럼 이 맺힌 이 전자를 어떻게 자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그림이 좀 예쁘진 않은데 그래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자 그래가지고 짜잔. 자 반대쪽엔 플러스 극을 겁니다. 플러스 극을 겁니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전자가 여기는 마이너스 극에 맺히고 여기는 어쨌건 플러스 극에 대전되어 있는 판이잖아요. 플러스 극으로 대전된 이 판 쪽으로 얘가 여기에서 전자가
이렇게 슝 하고 가속되어 날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슝 하고 가속되어 나오는 요 길목에다가 보세요. 이게 쬐까맣게 군형을 뚫어둡니다. 군형. 요 군형을 물리 전문 용어로는 슬릿이라고 하죠. 그러면 저 전자가 플러스 이 반대 극판을 보고 슝 하고 가속이 들면 해가지고 쇽 하고 빠져나가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쇽 하고 빠져나오게 되는.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 녀석이 쇽 하고 빠져나오게 되는, 쇽 하고 빠져나오게 되는 최종 도달 길에 여기에 뭘 걸어두느냐? 디텍터. 자, 디텍터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죠? 관측자. 검출기. 를 여기에 설치를 합니다. 근데 그 검출기가 일종의 뭐냐면요. 보통 스크린이에요. 스크린이 뭐냐면 여러분 왜 영화 같은 거 볼 때 프로젝터 틀어놓고 영화 볼 수도 있잖아요. 그 프로젝터 투사에서 이렇게 그 빛 받게 되는 그 천으로 된 그 천판 있잖아요. 그런 걸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왜 난데없는 스크린? 이 천판에다가 저 전자가 닿으면은 반짝하고 불이 들어오는 불빛이 나오는 염료를 여기에 색칠을 해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실제로 눈에 들어오진 않지만은 얘가 진행하면서 여기에 딱 닿으면 뭐가 반짝하고 불꽃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물질을 칠해 놓은 천판이라는 얘기예요. 천이라는 얘기 하겠죠? 그래서 그게 일종의 검출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준영, 알겠죠? 준영 지금 기절할 것 같죠? 선생님 쉬는 시간을 줘야 된다니까요. 진짜 준영 진짜. 그래. 아니 쉬는 시간 좀 써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에 요 슬릿을 빠져나온 이후에 요 부분에다가 바라바라바라 짜자자잔 어떻게 하냐면 요런 식으로다가 띡 요런 식으로 외부 전기장 같은 걸 걸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네, 저 가져갔어요. 그럼 저. 이 친구 힙해 계시나? 장난치나? 이런 거 제가 안 보이는데. 그거지. 이런 내가 안 보이는데. 잘 보이시죠? 김지한도 보이는데. 김지한이 보인다고 내가 보인다는 의미가 없다. 자, 알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시다시피 전자는 플러스 성격을 띄어요, 마이너스 성격을 띄어요? 전자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네. 플러스 쪽으로 가잖아요. 전자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성격을 갖죠. 마이너스 성격을 가지니까 얘가 가다가 마이너스 극판하고는 청력이, 플러스 극판하고 인력이 생길 테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띡 하고 경로가 휠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의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저기에 있는 전기장을 껐을 때 그리고 얘는 그 전기장을 켰을 때 이렇게 전자가 닿는 위치가 달라질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전기장을 껐을 때, 전기장을 온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짜잔 요 차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했죠? 그리고 또 이것만 하느냐? 아, 그건 아니고요. 또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이 전기장이 세팅된 것에 선풍기 달잖아요. 수직한 방향으로 또 수직한 방향으로 뭐를 세팅하기도 하냐면 요런 식으로다가 자석의 N극을 그리고 요런 식으로다가 또 자석의 S극을 걸어서 이 전자가 자석 사이를 빠져나오면서 또 어떻게 여기가 바뀌게 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과 요런 식의 외부 자기장 속에서 그 비행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다양하게 측정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한 어떤 경로 분석이나 실험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이 있겠죠.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물리 시간에 이 증명 과정을 배우시면 됩니다. 화학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수리적인 증명 과정을 언급하는 건 화학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물리 시간에 배우시고요. 그래서 이 과정과 관련된 수리적 유도 과정은 물리 시간에 배우도록 하세요. 이건 뭐 물리는 나중에 물리 시간에 배우도록 하시고 굳이 궁금하시다면 교재에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그 교재 몇 페이지냐? 교재 보시면은 6페이지에 톰슨의 음극선 실험장치 그림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음극선이 굴절된 길이, 뭐 전기장 길이, 전극판의 길이, 뭐 자기장 세기, 전극판 스크린 거리 뭐 쭉 나오죠. 해가지고는 뭐냐면 이 상황을 이해를 하고 보면은 아 이게 뭐 유도가 어떻게 됐고 그 결과가 뭐고가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알겠죠? 근데 이제 요 모든 과정은 너무 물리학 시간에 나오는 거라 내가 하긴 좀 그렇고 물리 시간에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학 시험에는 이 유도 과정이 화학 시험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뭐 여하튼 요런 내용의 실험이다라는 걸 정성적으로만 기억해요. 알겠죠? 이때 그 결과가 뭐냐? 바로 톰슨은 이 음극선 실험으로부터 실험 결과 바로 비전하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 비전하가 뭐냐? 바로 요건데 이 실험을 통해 결국 얻을 수 있는 건 전자 전하량 그리고 전자 질량을 나눈 저 비를 이 실험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구하면 그 값이 대충 어느 정도가 되냐면 1.758 만 1.76 곱하기 10의 11승 쿨롱 퍼 킬로그램 이런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뭐 저 데이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하튼 실험에서 저거 구해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톰슨이 이 실험을 통해서 이걸 구해낸 업적으로 톰슨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돼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논리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개념적으로 뭔지 알겠죠? 개념적으로. 그래서 전기장 속에서 자기장 속에서 전자의 결정이 막 바뀌거든요. 그 바뀐 걸 측정을 해가지고는 요 물리량을 구해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화학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원자 모델 첫 번째. 톰슨 이전에 가장 가까이 원자 모델을 발표했던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뭘까요? 톰슨 이전에 발표됐던 원자 모델. 바로 달턴입니다. 자, 아까 달턴이 뭐를 정의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 원자설이라고 하는 걸 정의했다고 했죠.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입자가 화학의 무슨 단위? 질량단위라고 했어요. 그 아이디어를 처음 도입한 사람이 돌턴이고요. 그 돌턴이 생각한 원자 모델은 뭐 이거예요. 딱히 뭐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파괴 불가한 입자예요. 그걸로 이 뭐냐면은 원자를 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파괴 불가한 입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반해서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톰슨이 제시한 원자 모델은 이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푸딩 이것도 있고요. 아니면 워터멜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블루베리. 그 다음에 또 뭐라기도 하면 식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블루베리 나오잖아, 블루베리. 뭐 이름이 다양한데 워터멜론은 뭐예요? 수박. 푸딩은? 푸딩 알죠? 푸딩 알죠? 그래서 톰슨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그 원자라고 하는 알갱이 안에 양전하가 분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전자가 박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양전하고 전자가 어떻게 된다? 정기적으로 중화가 된다. 그래서 전자가 존재하는 만큼 양전하가 여기에 전체 분포가 돼서 전체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원자 전체가 놀랍게도 유동적이다. 쉽게 얘기하면 몰랑몰랑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몰랑몰랑한 유동적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원자다. 라고 돌턴은 제시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푸딩 모형, 워터멜론 모형, 식빵 모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다들 음식 이름으로 이름을 붙여놨는데 블루베리 쿠키 하잖아요. 블루 뭐예요? 블루베리 쿠키. 그게 뭐예요? 안 들어봤어요. 먹어는 봤어요. 아니, 그렇게도 말하는데. 그렇게도 말하는데. 뭐 그래요. 그것도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잘 봐. 자, 보세요. 봐봐. 1번하고 2번의 결정적 차이가 뭐예요? 1번하고 2번의 결정적 차이. 전자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전자라고 하는 구분된 입자가 또 따로 존재하죠. 그렇죠? 몰랑몰랑이요. 그렇죠. 원자보다 더 작은 전자라는 입자가 우선 있고요. 아니, 몰랑몰랑. 그 다음, 몰랑몰랑 유동적이라고 했죠. 왜 유동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질량. 저런 식으로 질량을 갖는 건데 왜 달턴은 파괴 불가능한
이제 파괴 불가하다는 얘기는 이 자체로 유동적이라는 얘기예요, 딱딱하다는 얘기예요. 딱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턴은 딱딱한 입자라고 가정한 걸 왜 저기에 있는 톰슨은 몰랑몰랑한 유동적 상태라고 가정을 한 걸까요? 그 조그만 구멍에 들어가잖아요. 마이너스가 나갈 수 있어. 정답. 현준이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요? 자, 잘 봐요. 이 사람은 뭐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뭐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죠?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톰슨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음극선 실험을 통해 전자 자체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전자를 발견하고 그 전자와 관련된 물리량을 측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물리량을 측정했다는 얘기는 그 대상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톰슨의 가장 큰 업적은 뭐냐면 원자 안에 뭐가 있다? 원자 안에 뭐가 있다? 전자가 있다라는 것을 밝힌 게 최대 업적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자, 톰슨은 이 원자 안에서 전자나 원자핵이나 그런 게 구분돼요? 구분 안 돼요? 달턴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양반은 전자를 발견했잖아요. 전자를 발견했으니까 여기 전자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뭐 이렇게 밖에 나가다 보면 돌멩이 같은 게 땅에 굴러다닐 수도 있지만 돌멩이 같은 걸 어떤 걸 딱 주우면요. 어떤 돌멩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균일하지 않고 돌멩이 부분에 어떤 또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 보이죠? 그럼 그래서 이 돌멩이 여러 개가 섞여서 큰 바위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텐데 바위처럼 그렇게 딱딱한 구조를 가지면 거기에 박혀있던 어떤 성분을 손 같은 걸로 끌어서 뽑아낼 수 있어요? 못 떼어내요? 못 떼어내잖아요. 딱딱하게 박혀있으면. 근데 원자 안에 분명 전자가 존재함을 밝혔고 그 전자를 이런 실험을 통해 그 전자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이놈이 파괴 불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전자를 뽑아낼 수 있겠어요? 못 뽑아내겠어요? 못 뽑아낼 거 아니야. 근데 뽑아냈잖아. 그러니까 딱딱하다라고 가정을 해야 돼? 몰랑몰랑하다고 가정을 해야 돼? 몰랑몰랑하다라고 원자를 가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톰슨이 전자 발견 이후에 원자 모델을 이렇게 몰랑몰랑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톰슨 이전에 가장 유명한 원자 모델이 달턴의 원자 모델이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기존에 존재하는 가장 유명한 것에서 한 단계 진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딱딱하고 파괴 불가능한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랑말랑하다고 얘기를 한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말랑말랑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단계 더 진화하면 이 또한 아니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하지만 이 톰슨의 생각은 그 시대에서는 가장 앞선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는 틀렸지. 노벨상도 못 받는. 지금 전자를 발견한 것으로 노벨상 받은 거예요. 이걸로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틀린 모델이지만 그 시대에는 가장 선구적 모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푸딩 모델이다, 식빵 모델이다 이렇게 막 마치 음식 이름을 붙여서 조롱하듯 부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선구적인 모델이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달턴 모델하고 톰슨 모델의 차이점이다. 이거 꼭 기억해. 이거 시험 나와. 알겠죠? 잘 기억해야 돼. 알겠지? 달턴 모델하고 톰슨 모델의 차이점 알겠죠? 현준이래. 준영. 그게 아니야. 준영이 기절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 이거 쉬는 시간 줘야 된다니까요. 어? 알겠죠? 그죠? 풀로 좀 가면.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어디 줄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이야.
두 번째는 탐스는 영국 물리학자인데 밀리칸이라고 하는 그 미국 물리학자가 기가 막힌 실험을 합니다. 정말 그 실험 과정을 보면 진짜 지니어스하다. 그렇다고 해서 실험이 어려운 실험이 아니에요. 어려운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딱 생각해 보면 이러면 되겠구나라는 건데 그걸 최초로 생각했다는 게 정말 지니어스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데 바로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 이 뭐냐? 이거는 이거 안 돼. 첫 번째 1. 실험 과정 및 유도 과정. 이것은 물리 시간에 배우도록 하세요. 왜 물리 선생님이 떠밀어요? 왜냐하면 화학 시간에는 이 실험 과정과 유도 과정이 밀리칸의 방울 실험 같은 경우는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화학 시험에는 안 나와요. 화학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실험 과정과 유도 과정은 물리 시간에 배우도록 하시는데 기가 막히게도 전 화학 교사의 5% 미만 아주 극소수의 화학 교사들은 이걸 시험 문제에 내는 교사가 있어요. 아시겠죠? 보통의 화학 시험에는 이거 절대 안 나와요. 서울대 화학과에서 화학을 배워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이건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는데 희한하게도 영재고 과학고 교사 중 5% 미만은 이거 화학 시험에 내는 교사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학교에 가셔서 화학 교사가 이걸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을 한다 라고 한다면 그때 공부하라고. 수업 때인데 잘 못하지. 아시겠죠? 알겠어요? 그리고 내용이 교재 7페이지에 싹 나와요. 이제 교재 7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교재 7페이지 보이세요? 이 교재 7페이지에 이 내용을 공부하면 관련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요. 왜냐하면 시험에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안 나오는데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안 할 건데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 학교의 교사들이 이걸 하면 그때 요걸 보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학교에서 화학 교사가 이걸 하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내가 이걸 유도하는 강의를 보내드릴 거예요. 알겠죠? 강의 딱 보면 한 30분짜리 강의가 있는데 그걸 쫙 보면은 싹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화학 시간에는. 아시겠죠? 근데 이 또한 노벨상을 받은 주제인지라 물리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리 시간에 배우면 시험 문제로 꼭 나와요. 알겠죠? 근데 화학 시험에는 안 나와. 이제 이해했죠? 민재 알겠어요? 민재 왜요? 너 자세하게 해봐 이해할 수 있어. 무슨 고민이요? 아니 학교에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도 된다고.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아니 선생님 쉬는 시간에 안 줘서 그렇다고. 진짜. 아니 한 번씩 때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야기하기 30분 지금이 30분이라서 한 시간 지나고 진짜 때리고 싶어 진짜. 아니 맞잖아요. 때리고 싶어. 주중아 때리고 싶죠. 이거 나 볼 때는 안 되니까 내가 안 보면 때려주세요. 알겠죠? 이 시간 난 일을 계속 하고 있다 내가. 진짜. 시간 닌 자 어쨌건 그래서 이 밀칸의 기름방울 실험의 실험 결과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짜자자잔 전자전화량을 직접 측정한 겁니다. 그 실험 결과가 뭐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쿨롬 라는 것을 저렇게 실제 구해낸 실험이 바로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이고 1.602 곱하기 10의 19승쿨롬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위대한 업적인지라 이 실험으로 이 양반은 또 노벨상을 받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톰슨이 뭘 구했다고 그랬어요? 전하량에 대해서 전자 질량의 비를 구했다고 했죠. 근데 밀리칸이 전자 전하량을 구했죠. 그럼 얘 넣으면 어떻게 돼? 뭐까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의 질량도 추가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동시에 뭐 전자의 질량 이것이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인 것도 동시에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실험으로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구해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구체적인 실험 설계와 유도 과정은 물리 시간에 혹은 다음에 배워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필요하면 내가 또 유도하는 과정에 그 동영상을 드리니까 그때 다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한 장 넘겨볼까요? 자, 이제 넘겨봅시다. 자, 읽습니다. 예. 자, 으쌰. 쉬는 시간 많았다. 자, 그 다음 4.2. 4.2. 자, 4.2하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2. 자, 그 다음 뭐냐면 4.2는 바로 원자핵. 원자 핵입니다. 러더퍼드. 원자 핵. 자, 원자 핵은 이거예요. 그 유명한 1.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알파 입자의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자, 우선 하나 알아두실 거. 첫 번째 1. 첫째 1. 방사선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방사선? 왜 방사선 혹은 방사능 이런 말 쓰는데 사실 방사선 방사능 하면 잘 몰라도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나빠요. 기분 별로 안 좋죠. 진짜. 네. 왜냐하면 이 방사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친생명적이에요, 무조건 반생명적이에요. 네, 무조건 반생명이겠죠. 그래서 이 생명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방사능이에요. 방사능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뭐를 할 수가 없다? 절대로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때로는 식품 유통할 때도 방사능 쓰는 거 아세요? 아세요? 네. 뭐냐면요, 생선 같은 거죠. 생선 같은 거. 생선 같은 거 포장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요, 방사능 한번 쐬이는 거 아세요? 네. 어떻게 하냐면 생선 하면 기본적으로 생선은 미생물 같은 게 많이 자랄 수 있죠. 왜냐면 생선 조직이라고 하는 게 몰랑몰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선을 이렇게 딱 생선을 잡아가지고 이 포를 떠가지고는 이 고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미패킹을 딱 한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하냐면 방사능 램프를 한번 이렇게 싹 지나요. 싹 지나면 방사능이 거기 있을 수도 있는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곰팡이 같은 건 어떻게 되겠어요? 싹 죽이는 거예요. 싹. 그래서 거기에 그 방사능 램프를 식품이 싹 지나고 나면 거기에는 일체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로 딱 패킹을 하면 뭐냐면 유통기간이 굉장히 길어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방사능은 어떻게 된다? 우리 생명의 완전 반생명적인 건데 이 방사선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방사선은 뭐냐면 핵 분열 혹은 핵 융합 시 출입하는 것, 그걸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사선은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마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감마레이. 자, 이럴 땐 어떻게 읽냐면 감마라고 읽습니다. 그리스 알파벳이죠. 얘는 뭐냐면 그야말로 순수한 고에너지 빛입니다. 빛. 그냥 빛입니다. 빛. 그냥 빛이 번쩍합니다. 엄청 강력해서 잘못 쏘이면 뒤집니다. 알겠죠? 잘못 쏘이면 죽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빛 에너지가 핵분열이나 핵융합 시에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혹은 감마레이가 들어가야 핵분열이나 핵융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출입한다고 해서 출입.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베타레이입니다. 두 번째가 감마레이입니다. 두 번째가 베타 입자입니다. 자, 베타 입자는 사실 어찌 보면 관습적 표현이고요. 실제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전자입니다. 핵 분열이나 핵 융합 시에 전자가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전자라고 해도 되는 걸 물리학의 관습 때문에 그 출입하는 전자를 베타 입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사실 이 전자가 원자 핵 주변에 존재할 수 있고 원자 핵 주변에 존재하는 전자는 화학적인 성격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이 전자는 화학적인 전자하고 완전 무관해요. 이 전자는 원래 핵 주변에 존재하는 뭐 최유각 전자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핵 내부로부터 튀어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과 구분하기 위해 전자가 아니라 베타 입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전자는 꼭 기억하시기를 화학 반응성과는 완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알파 입자입니다. 알파 입자입니다. 알파 입자는 바로 뭐냐면 힐륨 원자입니다. 힐륨 원자입니다. 힐륨 원자는 힐륨 원자인데 힐륨의 이가 플러스 양이온 상태, 요거를 알파 입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힐륨은 최유각 전자가 몇 개가 있죠? 힐륨은 전자가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힐륨은 모든 전자가 이온화된 그 힐륨의 원자 핵을 뜻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다 떨어져 나가서 2 플러스 상태예요. 얘를 알파 입자라고 해요. 그래서 핵폭탄이 터지건 핵발전소에서 핵분열을 시키건 무조건 알파, 베타, 감마 입자가 들락날락 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뭐 요거 말고도 이제 뭐 양성자, 중성자 등등이 직접 들락날락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 세 개가 가장 유명합니다. 뭐가 제일 세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은 제일 위험한 건 이겁니다. 왜냐면 얘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막냐면 마이너스 입자니까 플러스 트랩을 만들면 그쪽으로 끌리겠죠. 플러스 입자니까 마이너스 트랩을 만들면 그쪽으로 끌리겠죠. 근데 순수한 비대너지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만나면 되죠. 근데 빛이라고 하는 건 사방팔방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빠르게 움직인다 한들 얘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차폐가 안 됩니다. 감마레이라고 하는 건 모든 물질 체계를 다 뚫고 나갑니다.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아파트에 있어도 뚫려요. 예? 아파트도 뚫려요. 천지백갈이죠. 벙커도 뚫려요. 다 뚫립니다. 천지백갈입니다. 비행기 대신 이럴 수는 있습니다. 대신 물질을 투과할 수는 있지만 물질을 투과할 때마다 강도는 약해집니다. 뭐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물질 벽이 두꺼운 데 있으면 저 감마선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두꺼운 데 있으면. 벙커. 그래서 이제 땅속 같은 벙커 같은 곳이 사실은 좋은 어떤 조건이 되는 거죠. 핵폭탄이 터졌을 때 탄광입니다. 탄광.
탄광 알죠? 이렇게 강원도 같은 데 가면 석탄 캐려고 막 구멍 뚫어 놓은 데 있잖아요. 그 땅 속으로 막 1km씩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 있잖아요. 바깥에서 핵폭탄 쳐도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북한이 막 핵폭탄 무슨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핵폭탄이 터졌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다? 그 뭐냐면은 그 탄광인데, 왜냐하면 탄광은 주변이 뭐로 쌓여 있어요. 주변이 다 돌이잖아요. 그 돌이 얕아요, 돌이 깊어요, 이렇게 주변이. 아니, 땅속이니까 엄청 돌이 많을 거 아니야. 물질이 많잖아. 고밀도 물질이 많잖아. 그럼 고밀도 물질은 기본적으로 이런 방사능들을 흡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아시겠죠? 일반 가정에서도 핵폭탄이 터졌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은 화장실입니다. 왜냐하면 건축 설계상 화장실은요, 집에서 가장 두껍게 공사합니다. 뭐냐면 집이 있으면 벽이 있고 공간이 있잖아요. 집에서 가장 벽이 두꺼운 곳이 화장실입니다. 왜? 방은 왜? 물 새면 안 돼서요. 그럼 화장실은 물 쓰잖아요. 물 쓰는데 물 쓰다가 질질 새면 이게 괜히 곤란하거든. 물 새지 말라고 기본적으로 공사를 할 때 화장실을 가장 위, 아래 벽 어디를 가장 두껍게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핵폭탄이 이런 방사능 같은 게 나왔을 때도 가장 안전한 곳이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이 화장실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위험한 재난 중에 하나가 지진 같은 거죠. 지진은 왜 위험해요?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허허벌판 한 중간에 있는데 지진이 났어. 위험해, 안 위험해? 엄청 별로 안 위험해요. 허허벌판 초원 이런 데서 또 가만히 서 있는데 1km 내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냥 풀만 나 있어, 풀. 근데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흔들했어. 이제 위험해, 안 위험해? 하나도 안 위험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그냥 내가 통나무로 나무집 좀 지어놨는데 지진 났어. 위험해, 안 위험해? 안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왜냐면 땅이 약간 흔들흔들하다 끝나는 거죠. 근데 지진이 왜 어디가 위험하냐면 지진은 대도시가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대도시는 뭐를 때문에 흔들흔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 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지진이 수도 있죠. 지진 시에 해안가에 있는 것도 사실 내가 산꼭대기나 아니면 허허벌판에 있다. 하나도 안 위험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진이 날 때 어디로 대피하라고요? 지진이 날 때 어디로 대피하라고요? 공터요, 공터. 그래서 지진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된다? 빨리 건물로 나와서 넓은 터로 가야 돼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진이 날 때는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죠? 지진이 날 때는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건물 안에선. 왜죠? 바로 문이 안 열리기 때문이에요. 지진 나면 문 안 열립니다. 왜 문 안 열릴까요? 건물이 끼우뚱하죠. 그럼 벽이란 게 다 뒤틀려요. 뒤틀리면서 요 프레임이 뒤틀리면서 문이 프레임에 끼어요. 이게 문이 프레임에 끼어요. 땡겨도 안 열려요. 그래서 사실은 지진이 나면 건물 안에 갇혀 죽는 게 대부분이에요. 안 열리죠. 대피하지 못하죠. 위에서 막 와르르 무너지니까 죽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진 예후가 있을 때는 반드시 문을 열어놔야 돼요. 알겠어요? 문 열어놔야 돼요. 건물이 뒤틀려서 문이 잠기면 사람 힘으로 열 수가 없어요. 문 열고 그 다음 빨리 건물 바깥으로 대피하는 게 좋은데 대피할 시간을 놓쳤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라? 화장실. 알겠죠? 화장실. 왜? 화장실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건물 두께가 두껍다고 했죠. 벽의 두께가 두껍고 그 다음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기 때문에 고립 시에 최대한 오래 생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핵폭탄이 터져도 그 다음에 지진이 나도 가장 좋은 곳이 화장실이에요. 물론 지진이 났을 때 가장 좋은 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걸 놓칠 경우 화장실로 들어가요. 알겠죠? 이해하겠죠? 그 다음 핵폭탄이 터졌을 경우 또 안전한 곳.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에. 냉장고 어떻게 들어가요?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 있죠. 다 빼버리고요. 전원 빼고 그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냉장고에 요즘 냉장고 크잖아요. 한두 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냉장고는 기본 프레임이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죠. 금속은 기본적으로 밀도가 높아야 낮아요. 밀도가 높기 때문에 주변의 방사능을 흡수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이 위험한데 피하려고 하면 고온 물질을 얘네들이 통과하는 순간 거기 많이 흡수가 돼요. 물론 얘는 빠져나오기도 하지만 그 양이 현저하게 줄고 하니까는 핵폭탄 같은 게 터져서 방사능이 위험할 경우는 어디에? 냉장고에 쏟는 것도 방법이에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런 팁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핵폭탄이 터질 일은 거의 없겠지만 뭐 여하튼 혹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알겠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래서 화장실과 냉장고를 기억해 두시라. 알겠죠? 알겠죠? 여하튼 그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방사선인데 활용하고 있다? 알파. 요놈. 됐죠? 이 러더포드의 알파 합체 산란 실험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있습니다. 네, 줄게요. 지우사, 스스스스, 쓱쓱쓱쓱. 쓱쓱쓱쓱. 자, 원자핵. 러더포드 파입자 두 번째 박 얇다 두껍다에 뭐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지만 보통의 그 얇은 것에 동양에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넣어서 천박하다는 말이죠. 천박하다라는 말 자체 그야말로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죠. 그 천박하다의 박자가 이 박자예요. 얇다, 얇다. 어떤 가치나 예를 들면 어떤 그 뭐 중요성이나 그런 것이 얇다 할 때 말이 박자예요, 그렇죠? 박자요. 그런데 이 박을 뭐를 이용해서 금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금을 얇게 만들까요? 물론 지금은 공장에서의 기술이 엄청 발전했기 때문에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이 금박은 사람들이 언제부터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언제부터 만들었을까요? 우리 현준이 안 졸려요? 네. 진짜로요? 현준이 똘망똘망 좋아요? 방금까지 자고 있어. 야, 현준이 완전 예쁘다. 오, 대단한데 현준? 야, 슬기가 완전 무슨 일러스트레이션 같은데요? 야, 예쁘다. 야, 좋았어요. 자, 이 금박은 인류가 언제부터 만들었었냐면요. 기록된 바에 의하면요. 그러면 기록이 그거니까 그 이전부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기록과 유물에 의하면 언제부터? 청동기요. 인류는 금박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한다? 요렇게. 자, 뭐를 하나 준비하냐면요. 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짜잔, 금 조각을 살짝 하나. 아니, 금 조각이죠? 금 조각 올려. 도연이를 올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하나 더 올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이런 식의 좀 부드러운 나무 망치 등으로 이 위를 어떻게 된다? 쾅쾅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종이와 종이 사이에 낀 저 금 조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팍팍팍팍 퍼지겠죠. 때릴 때 세게 때리는 게 아니고 이거 통통통통 이렇게 부드럽게 때립니다. 그럼 금이 멀렁멀렁 무르기 때문에 저기에서 착착착착착 퍼져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요. 어느 정도 퍼졌다 싶으면 이 종이를 반으로 접어요. 알겠어요? 반으로 접고 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접을 수 있을 만큼 접은 다음에 계속 때려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금 조각이 진짜 어떻게 되겠어요? 팍팍팍팍팍 퍼지겠죠. 그런 상태로다가 얘를 어떻게 이 종이 위에 진짜 요렇게 금을 살풀이 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이 얼마나 얄풀이하게 펴지냐면 핀셋이죠. 핀셋 같은 걸로 이렇게 싹 집어가지고 딱 들면요 하늘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그 상태로 딱 들어가지고 이런 불빛 있죠. 불빛 딱 되면 빛이 투과돼 나올 정도로 얇게 만들 수 있어요. 엄청 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금박을 우리가 보통 어디에 써요? 예? 자, 자기 엎드려봐요. 봅시다. 그래요? 그걸 해봐요. 금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도 가져가게요. 그럼요. 예?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 악세사리 세공하는 거 알아요? 금 세공하고 하는 거? 여러분 금 세공하는 이런 공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 세공하는 공방은 금을 많이 쓰고 금을 깎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업하다 보면 그 금가루가 땅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 세공하는 곳은 바닥이 카펫인데요. 1년마다 그 카펫을 수거해가는 업자가 있어요. 그 카펫 수거할 때 돈 얼마인 줄 아세요? 30억. 네, 8천만 원 정도 돼요. 왜냐면 이 안에 그 금 공방에는요, 금을 깎아낸 가루가 카펫에 8천만 원치 이렇게 묻혀 있다니까요. 가루 상태로. 그럼 그걸 들고 가서 탈탈탈 털면 금가루가 8천만 원씩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다시 모아서 금덩이로 만드는 업자가 있어요. 업자가 있다고. 그래서 그 업자가 공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1년마다 그 공방에서 카펫을 8천만 원 주고 수거해 와요. 그래서 탈탈탈 털어가지고 금에서 또 그거 파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금은 억수로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재활용합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듣죠? 그럼 내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김선아가 금속공예 그 전공이기 때문이에요. 김선아가 금속공예 그 석사거든요. 그래서 김선아가 이렇게 금속공예 전공해가지고 아니요 다른 데요. 해가지고 무슨 데요? 어디더라? 하여튼. 어? 어디요? 어느 데인데? 궁금하잖아요. 그런가요? 뭐 하여튼. 몰라 근데 뭐 여하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금가루는 비싸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금가루를 똥땅 쓰면 얘 팬티하고 똥꼬는 비싼 거죠. 거기 금가루가 묻어 있을 테니까. 미리 알겠죠? 그럼 만약 자기 맨날 이걸로 똥 닦으면 자기 팬티를 1년 동안 모아갖고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모아 팔면 돈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알겠죠? 좋아.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언제 쉬어요? 이거 하고. 아니 지금 찍은 거만 1시간이 넘었는데.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보자. 얼마나 찍었어요? 그럼 여기부터는 40분. 됐네. 그럼 요거. 그래서 이 금박 얘기까지만 해요. 금박 얘기까지. 그럼 이 금박 어디 있어요? 뜯어다가 여러분 왜
초밥 위에 금박 올라가는 거 본 적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럴 때도 쓰고요. 술에다가 금박을 넣어서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금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금은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그 술이나 초밥 위에 금박 올라가 있는 거 절대 좋은 거 아니겠어요? 물론 아주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금도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화학 반응이 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음식에 금가루 넣고 이런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금박 어디 쓰냐면 여러분 혹시 절에 가본 사람 절에 가면 금불상이라고 그죠? 금불상. 네. 그 금불상 뭐로 만들어요? 가짜는 그 금불상을 뭐로 만드냐면요. 나무로 만들어요. 나무. 그 금불상 나무 조각이거든요. 나무를 조각한 다음에 근데 금불상 보면 금색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페인트. 그게 이거예요. 오? 엄청 비싸요. 그래서 나무로 깎은 다음에 요 금박 있죠. 금박을 싹 들어가지고 그 나무 위에 올려요. 그런 다음에 톡톡톡톡 때려가지고 판박이를 한 거예요. 그게 진짜 다 금이면 진짜 비싸게. 판박이 알죠? 판박이. 이게 왜 스티커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문지르면 붙는 거 판박이. 그래서 금박을 가져다가 나무에다가 판박이를 한 게 금불상이야. 이걸 청동기 시대 때 뭐를 만들었어? 이걸로 청동기 시대 뭘 만들어? 여러분 청동기 시대에 유럽 최고의 문명이 어디야? 청동기 시대 유럽 최고의 문명. 그리스, 한국, 그건 유럽이 아니잖아. 코리아, 청동기 동아시아 청동기 시대 K 청동기 무기. 예. 아니요. 청동기 시대에 가장 발전된 동아시아 문명은 고조선 문명이고요. 오, 진짜. 예, 고조선 문명이 동아시아 최고의 청동기 문명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지금 대단하잖아요. 아닌데요. 선생님 하면서 한국 지금 대단하잖아요. 예, 물론 작년부터 아니게 되었지만, 작년부터 아니게 되었지만, anyway. 그러면 청동기 시대 유럽 최고의 문명, 유럽 쪽 최고의 문명. 그게 이집트라고, 이집트 문명. 무슨 말 알겠어요? 피라미드. 그 이집트에 막 파라오. 피라미드 짓고 막 파라오. 미라 만들고 막 투탕카멘 황금 가면 뭐 그거 알죠? 네. 투탕카멘 황금 가면 실제 본 사람 없어요. 나 진짜요? 이집트 갔다 왔어요. 아니요? 계속 자랑하죠. 영국에. 그게 아니고 이 이집트 유물을 국립현대박물관에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직접 가족끼리 가서 다 봤어요. 혹시 실제로 이렇게 뭐냐면은 그 미라도 실제로 보고 그 황금 가면을 보고 있는데 이게 분위기 묘해요. 이게 그래서 신났어요. 이게 볼만했어요. 볼만하고 보면 있잖아요. 이게 기분이 묘해. 이게 진짜 옛날에 살아있던 사람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미라 돼 있고 그 황금 가면을 보면 진짜 볼만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세요. 알겠죠? 그 황금 가면 하는 게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허걱. 예, 이거 뭐냐면 순금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이게 뭐 가죽 소재나 나무 소재로 틀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또 이걸로 판박이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미루어 보아 금박 기술은 청동기 이전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아시겠죠? 엄청나게 오래된 기술이야. 이걸 가지고 러더포드가 실험을 한 것이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을 했고 이게 어떤 물리적 의미가 있는지 보다 30분 쉬었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겉도록